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이 읽어주는 자매제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김혜남. 독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는 올해 43살인데 회사에서 작년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올해 또 있을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퇴직 후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단다. 젊음을 다 바쳐 열심히 일했는데 어렵다고 사랑으로 바로 내치는 회사가 원망스럽고 음식점이나 할까 하고 조리사 자격증 학원에 다니고는 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했다.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메일이었다. 지금의 40, 50대는 평생 직장의 신화를 믿고 회사를 위해 가정까지 희생해가면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바친 이들이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만둔 뒤 생활에 대한 준비 또한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실직을 하게 되면 집에서는 무능한 가장이요 아버지가 되어 설 곳을 잃고 사회에서는 인생의 패배자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다. 달랑 손에 쥐어진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들고 가족의 생계와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은 불안하기만 하다. 배운 곳이라고는 해오던 일밖에 없고 창업을 하려 해도 자본금도 부족하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건강도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쎄한 상태에서 새롭게 뭘 시작한다는 것이 겁나고 성공은 크는 현상 유지할 자신도 없다. 게다가 주변 얘기를 들으면 성공보다 실패했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온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래서 메일에 대한 답장을 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섣부른 위로와 희망을 말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신뢰가 될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고민 끝에 그에게 보낸 답장을 다시 정리한 것들이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다. 만약 실직을 하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낄 수 있다. 창피하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고 모든 것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다. 끝까지 뛰어봐야 하는 마라톤처럼 인생도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실직을 당한 것은 무능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디서든 의외의 일들이 항상 일어나길 마련이다. 단지 그뿐이다. 문제라면 세상의 변화 속도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 충분한 준비를 못한 채 이런 일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혼자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들의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의미를 축소하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다간 어느 순간 속에 쌓인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해 자칫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절대 실직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지 마라. 얼마 전 서초동에서 한 가정의 아내와 딸 둘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실직을 했는데 그 사실이 1년 가까이 집에 알리지 않았다. 고시원의 방으로도 양보리고 그곳으로 출퇴근을 했던 것이다. 또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아내에게 매달 4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했는데 3억 가까이 날리고는 절망감에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단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차마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나는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물었다. 만약 거꾸로 아버지가 당신에게 해고당한 사실을 숨기고 혼자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용돈 더 달라고 떼쓰고 유학 안 보내준다고 하소연하겠죠? 그게 과연 당신을 바라는 걸까요? 가족이란 기쁨과 고통을 같이 나누며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신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데도 그것을 숨기면 가족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힘을 모으며 분명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애초에 막아버림으로써 가족들을 도움이 안 되는 짐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인과 아이들에게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라. 그리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분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면 그것 또한 가족 모두 같이 하는 것이 옳다. 힘들다고 동네방네 알려라.
힘든 건 자꾸 알려야 한다. 그래야 정보가 들어온다. 만약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선가 사람 구한다는 말을 들어도 당신에게 알려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회사 잘 다니고 있다는 사람에게 왜 구인 정보를 전하겠는가? 알려야 기회가 생긴다. 병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그 병에는 이런 게 좋다는데 하면서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듣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친구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 각오는 잊으라.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 갑자기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동공이 확대되면서 어렴풋이 방한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맞이했다면 일단 한 템포 늦추고 그 위기가 당신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급한 마음에 발을 떼면 피해갈 수 있는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게 마련인 것처럼 자칫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는 판단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니 절대 서두르지 마라. 충분한 조사와 검토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 등은 일단 덮어두어라. 내가 연봉이 얼마 있는지 알아?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아? 라는 말을 자꾸 해봤자 스스로 자괴감만 더할 뿐이다. 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며 이것저것 배제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뛰어들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해서 구한 일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껴라. 왜냐하면 당신은 위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생에서의 성공이란 경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였느냐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 단지 피부색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아무렇지 않게 학살하는 동물 비행기를 몰고 도시 한복판의 빌딩으로 돌진하여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는 동물, 청간, 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동물, 유산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구나 가족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동물, 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동물,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 높은 지능을 남들을 속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동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인간의 모습이다. 살아갈수록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처럼 무섭게 돌변할 수 있는 이웃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집과 집 사이의 담을 점점 더 높게 쌓아올리고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도시 안에 외로운 성 같은 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로 가득 차 있으니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말라고 주의시킨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만약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배신당할 일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믿지 못하면 외로워진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 남에게 속을지언정 불안에 떨며 지내지는 않아도 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속는 것보다 날마다 모든 일을 의심하며 불안에 떠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그러는 선생님은 사람을 믿으세요? 나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으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다. 의심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러다 배신당하면 크게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가 두려워 사람을 믿지 않으면 행복도 없어져 버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여행할 때 로마에 가면 좀 도둑이 많으니까 가방을 늘 조심하라고들 한다. 그런데 길거리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도둑이 아닐까? 내 지갑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의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갑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여행을 즐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지킨 지갑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심하겠지만 지갑을 틀리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여행을 즐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말이다. 아니면 지갑 대신 필요한 것만 호주머니에 챙겨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범위의 문제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시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속이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사람이다. 누구나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 무엇에든 유혹될 수 있고 욕망에 휩쓸려 살이 분발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100%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치닫기 쉬운 내적 욕망이나 갈등으로부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바로 관계에서의 한계 설정이 그것이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한계를 미리 설정해두는 편이다.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적정선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럴 때면 나는 친구 사이에 동거래를 하지 않는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줄 수 있는 만큼을 줘버린다. 효계나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내가 곧 써야 할 돈인데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해놓고 안 갚으면 친구를 미워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라면 모름지기 내 모든 거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정을 해놓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도 자책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점차 소원해진다. 그럴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한계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못하는 것을 하려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유머가 없는 사람한테 유머러스 해지라고 강요해봐야 그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그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관계를 잘 끌고 갈 수가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는데 단지 친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다. 긴 병에 호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부모라 해도 병수발을 해주는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폐를 덜 끼치라고 노력해야 한다.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며 아프다는 핑계로 자식에게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자가 가진 욕심과 욕망이 충돌할 때 한계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할 수 있고 관계를 더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쩌면 한계 설정은 끝까지 사람을 믿고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인지도 모른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에 대하여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전화를 거는 환자가 몇 명 있었다.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또 그 환자들이다. 선생님 오늘 동생하고 싸웠어요. 걔가 날 너무 무시해서 속상해요. 많이 속상했겠네요.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언니는 제가 참아야죠.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환자는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는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나보고 고맙단다.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며 거저 힘들었겠다, 소송했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해답을 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들에겐 자기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만일 내가 섣불리 당신이 언니니까 참아야죠 했으면 환자가 반발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환자가 원한 것은 답이 아니라 자기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답은 환자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나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줄 때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며 이런 일을 겪는 자신이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내 얘기를 쭉 풀어놓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찾아간다. 더구나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이 차가운 지구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잡아주면 비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잘 믿지 못한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이야기하겠는가. 뒤통수 맞을 각오로 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걸 가만히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해야 하는 시대다. 내 생각을 빨리 이야기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소외되고 벤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불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야 할까? 왜 우리는 타인을 믿지 못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즘의 기적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어느 날 젊은 좀두둑 3인방 아싸야 고해의 쇼타는 빈집을 털러갔다가 별 소득 없이 도망쳐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 그들은 할 수 없이 30년여가 폐가로 있던 나미야 집 자파점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그들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로 같이 다녔고 날치기, 소매치기, 자판기 털기 등을 함께한 사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쁜 짓을 그만두고 각자 가전제품 판매 증가, 부품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셋 다 지금은 백수다. 그래서 누가 뭔지를 알 것도 없이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나미야 자파즘에 숨어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래 남해아 자파즘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앞으로의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알고 보니 그 가게는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주어 인기를 끌던 곳이었다. 고민이 있으면 그걸 편지에 써서 가게 앞 셔터에 우편함에 넣으면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 뒤편의 우유 상자에 답장을 넣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3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좀두둑 3명이 딸토끼라는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아세아는 고민 상담에 답해주고 싶다는 고예이와 쇼타에게 말한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거란도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째째하게 빈집이나 틀고 다니는 정도야. 자, 까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니. 그게 무슨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고해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마음이 조금 좀 편안해질 거라고. 작가인 히가시노의 표현을 따르자면 좀도둑들은 타인의 고민 따위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연을 보낸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굳이 풀자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나미야 할아버지 말대로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두둑일지라도 그저 내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줄 사람이다. 하지만 듣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참견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듣는다는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한 시간에 10명을 보는 게 더 쉽지 한 명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굉장한 행운하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바보가. 좀도둑 고해이가 상담을 하면서 문득 내뱉는 말이다.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일이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오래전 일이다. 시골 할머니 한 분이 진호를 받으러 오신소는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으셨다. 근데 원장님은 안 계세요? 아니, 내가 원장인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싶었다. 알고 보니 내가 부조시 흰 가운을 입고 있었던 할머니는 의사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가 살아왔던 남존 유비 세상에서는 여자가 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의과대학에서 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고 여의사도 많으며 그들은 모두 남자 의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일한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럼에도 여자 후배들은 나를 찾아와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고 말한다. 한자 보랴 논문 쓰라 일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언제 아이를 낳고 키우느냐는 것이다. 아이를 잘 보살필 자신도 없는 데다가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 성진에서 밀리고 도태될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후배가 안타까웠지만 솔직히 워킹맘의 길이 힘든 건 사실이다. 나는 인턴 때 대학 동기와 결혼했는데 원치 않게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다들 힘든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을 줄여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를 돌 때였다. 그날따라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라 벌어졌다. 환자 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동료와 선배들이 이리 뜨고 저리 뜨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급한 대로 M부배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잡고 또 일이 터지면 달려가서 심장 마사지를 했다. 어느 순간 배가 뭉치는 걸 느꼈지만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환자를 살리는 일에 매달렸다. 눈앞에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 임신 중이에요 라며 뒤로 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다행히 환자들이 고비를 넘긴 그날 밤 나는 하이를 하고 끝내 유산을 하고 말았다. 처음이었더랬다. 의사가 된 게 너무 후회되었다. 무리하게 심폐소생술만 안 했어도 아이를 잊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뱃속에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끝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나는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한참 울었다. 그 후로도 얼마 동안 아이를 잃은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내 힘들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약인가 보다. 어느덧 나는 2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의사생활을 계속했다. 병원 일 하랴 집안일 하랴 2 아이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가족들 모두 도와주지 않는데 4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니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너무 커서 감히 힘들다고 말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병원 일을 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숙제처럼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이 먼저 나왔다. 어느 순간 나는 웃음을 잃어버렸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남편과 가족들을 원망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라도 버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하기 싫은 숙제를 하던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가 된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때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즐기기는커녕 행여 아이에게 부족하고 이기적인 엄마가 될까봐 아이를 딱따리하고 스스로를 딱따리하면서 살았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즐기기보다 행여 뒤처지세라 쫓기듯이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집에 가자마자 저녁 준비한다고 서두르기 전에 아이와 눈 한 번 더 마주치며 안아주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출근하며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 가졌던 죄책감과 피해의식은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죄책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린 시간에 삶을 즐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실천에 옮겼더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하루 못 시키고 재웠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 일이 많으면 시부모님 밥상을 못 차려드릴 수도 있는 법이다.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얻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밀린 수다를 떨어도 좋을 일이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시간이 정말 없을까?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그러니 그 어떤 순간에도 삶을 즐겨라.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죄책감과 책임감만으로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나는 지금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뉴질랜드의 시골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꿈은 미국 유타주 보널비에에서 빌리는 고수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가 시속 200마일 약 322km 넘게 달려보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처럼 오래된 초기 시속이 56마일밖에 안 되는 1920년간 구형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것이었다. 그 꿈을 위해 이미 판매가 중단되고 고물상에 갔을 법한 구시 오토바이 인디언을 25년 넘게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개조해온 할아버지는 자신을 따르는 옆집 꼬마 친구에게 말한다. 때로는 평생을 사는 것보다 5분을 빠르게 달리는 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단다. 핵심적으로 쓰러져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행보를 재촉한다.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꼬마에게 할아버지는 말한다. 가고 싶을 때 가지 않으면 가려고 할 때는 갈 수가 없단다. 그리고 너의 꿈을 따르지 않는다면 넌 식물이랑 다름없어. 그래서 그는 경비를 아끼려고 뱃삭 대신 요리를 하고 차 뒷좌석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보너비를 향한다. 그런데 정장 보너빌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사전 선수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달리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왔다는 그의 열정에 반한 이들의 도움으로 꿈에 그려진 시속 200마일에 도전한다. 그리고 보너빌의 너른 땅을 질주한 끝에 비로소 꿈을 이룬다. 오토바이 1000cc 이하급의 시속 2085마일 약 325km라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2005년 개방한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의 줄거리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버튼멀로가 1960주년 68세 나이에 보너빌에서 세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신화로 남아있다. 그는 우리에게 꿈을 이루는 나이엔 한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꿈과 도전이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또 인디언을 타고 보너빌의 평원을 신나게 달리는 것이 남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꿈일 수도 있지만 버터멀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내내 가슴을 내어 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가진 그가 무척이나 부러웠고 어느 순간 뜨끔했다. 할아버지의 말처럼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정작 가려고 할 때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현실을 핑계로 꿈을 미루온 건 아닌지 혹시 포기해버린 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구축하는 시기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때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다가 다시금 꿈꾸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지체 없이 우선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서인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란다. 그런데 아무도 공무원이 되어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 어떤 판검사가 되어 어떤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그들의 꿈은 끝나버리는 것이다. 물론 안정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꿈을 외부적 조건에만 맞추게 되면 우리는 정작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거나 듣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함에 매달게 된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저 주어진 조건에 맞춰 따라가다 보니 수동적인 무력감에 시달리며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한참 꿈을 꿔야 할 젊은이들이 냉혹하고 거대한 사회의 현실에 부딪혀 무기력감에 빠진 채 꿈꾸기를 포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린 시절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웬만한 것을 쳐내고 정말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보는 것마다 재미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 욕심이 많긴 많았나 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꿈을 꾸고 꿈을 수중에 또 다른 꿈을 꾸던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천체 많은 경우로 우주를 보고 싶었던 내 꿈은 밤하늘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후세에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던 내 꿈은 전공 일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해주었으며 세상을 물감으로 포인해 보고 싶었던 꿈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자로 보내는 취미를 갖게 해주었다.
그렇게 꿈은 내 인생을 지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난 지치지 않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기웃거리며 수많은 발견과 만남으로 내 인생을 장식했다. 그래서 난 지금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덕분에 사는 게 더 재밌어졌다. 모든 게 재미없다고 말하는 당신, 혹시 꿈꾸기를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 남이 뭐라 하든 정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이 없어서 삶이 지루한 게 아닐까?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냉큼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 꿈을 간직하고 이루기 위해 애써보면 어떨까? 꿈을 꾸게 되면 뇌의 기능은 꿈을 이루기 위한 회로로 집중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뇌가 활성화되고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 실패를 하더라도 배우고 일을 쓸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뇌의 회로가 온통 꿈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실패를 해도 뇌가 좌절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일리 있는 말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괜히 미신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 꿈꾸기를 포기해버리지는 말자. 꿈이 주는 가슴 설렘을 포기하지 말자. 꿈꾸기를 멈추지 않으면 정말 사는 게 재미있다. 무엇인가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고 성취했다는 것은 또 그러고 싶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자 힘이 된다.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의 생동감과 재미를 느끼게 한다. 지금 당장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또 어떤가? 버터멀로 할아버지처럼 68세에 꿈을 이루면 그 세월 동안 어쨌든 계속 가슴 설렌 거 아닌가? 또 그 꿈을 못 이루면 어떤가? 꿈도 없이 지루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사는 게 재미있는데 말이다.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나처럼.